우리나라 1인당 GDP는 2018년과 2023년이 같습니다. 소득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는 크게 상승합니다.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상승하지 못한 이유는 달러 환율 상승에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1,100원에서 1,300원으로 대략 20% 상승하면서 1인당 GDP도 하락합니다. 달러 환율이 1,100원이 되면 우리나라 GDP는 바로 4만 달러대로 진입입니다. GDP가 달러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달러 환율에 따라서 GDP는 변동됩니다. 달러 기준으로 우리나라 집값은 더 이상 상승이 어렵습니다. 일본의 경우 95년 1인당 GDP는 4만 4천 달러까지 상승합니다. 현재보다 더 높았죠. 이때 달러에는 70엔대까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엔화 기준으로 일본 집값은 상승하지만 달러 기준으로 일본 집값의 상승은 제한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집값 역시 달러 기준으로 상승은 어렵습니다. 1인당 GDP가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화 기준으로는 상승이 가능합니다. 1인당 GDP가 원화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역시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죠.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데 주가지수 역시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 미국 증시 열풍은 생깁니다. 미국 1인당 GDP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 부동산 가격 역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2018년 이후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 부동산은 상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부동산 가격은 폭등합니다. 소득 증가 없이 어떻게 부동산은 상승할 수 있었을까요? 원화는 기본적으로 외환 보유액으로부터 형성이 됩니다. 본원 통화는 화폐 발행액과 지급준비금의 합이죠. 본원 통화가 될 수 있는 자산이 추가로 존재합니다. 통화안정증권입니다. 2010년대에 삼성전자가 달러를 벌어오고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로 국내로 과도하게 외화는 유입됩니다. 외화가 유입되면 본원 통화는 증가합니다. 물가는 급등하게 되죠.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시중 통화를 흡수합니다. 이를 불태화 정책이라고 하죠. 시중 통화량을 흡수하는 것이 통화안정증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통화안정증권에 해당되는 것이 미국의 여갈피입니다. 팬데믹 시절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서 연준은 여갈피로 시중 통화량을 흡수합니다. 양적 긴축으로 여갈피를 다시 흡수하게 됩니다. 양적 완화는 국채와 MBS를 매입하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돈을 푸는 정책이 아니라 국채시장과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국채시장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면 매입했던 국채와 MBS를 다시 매각합니다. 2018년 이후 통한증권이 감소하고 화폐 발행액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부채의 화폐화로 본원 통화도 크게 증가합니다. 부채의 화폐화는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예금을 통해서 했습니다. 은행예금 전부를 주택담보대출로 할 수는 없고 지급준비금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필요지급준비금 필요지준이라고 합니다. 이를 지준수요라고 합니다. 2023년 지준수요는 80.1조입니다. 이에 반해서 지준공급은 221.3조입니다. 141.2조의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물가를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RP 매각 통화안정계정을 통해서 시중 통화량을 흡수합니다. 예금이 증가하게 되면 지급준비금은 늘어납니다. 현재 고객 예탁금으로 50조 정도 있습니다. 증권계좌에 있는 고객 예탁금도 은행예금으로 잡힙니다. 증권사들은 고객 예탁금을 증권금융을 통해서 이자를 받습니다. 공모주에서 증권사로 돈이 몰립니다. 증권사들은 이 돈들을 한국증권금융을 통해서 이자를 받습니다. 과거처럼 필요지준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은행들이 예금으로 대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예금은 상관이 없지만 기업예금은 한순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유동성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초과 유동성은 141.2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과도한 외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초과 유동성으로 집값이 더 상승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은행입니다. 은행들은 LCR 규제로 대출할 여력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스트레스 완충 자본이 도입될 경우 은행들은 자본을 최대 2.5% 추가로 더 쌓아야 합니다. 은행들은 BIS 비율을 기본적으로 8% 이상 이어야 합니다. 위험 가중자산 대비 자기 자본을 8%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지급준비금은 뱅크런을 대비한다면 BIS 비율은 대출 자산의 부실화를 의미합니다. 대출해준 자산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위험 가중자산 대비 8% 이상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은행들은 배당을 줄여야 하며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대출을 함부로 늘릴 수 없습니다. 1인당 GDP가 상승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못합니다. 과거처럼 상승이 어렵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상승은 어렵지만 원화 기준으로 상승을 시키면 부동산 상승은 가능합니다. 인도의 경우 1인당 GDP가 크게 오르지 못했던 이유는 달러 루피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10배 상승합니다. 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만 원이 된 것입니다. 달러 환율이 1,300원에서 1만 3,000원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나라 1인당 GDP는 3,500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을 매년 10%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편법 때문에 미국에서는 환율을 조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본은 엔화 환율을 200엔대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5%씩 엔화 환율을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가 성장하려면 달러 환율을 인도처럼 계속해서 올려야 합니다. 매년 3%씩만 달러 환율을 올리면 경제는 성장할 수 있고 집값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달러 기준으로 우리나라 집값은 그대로입니다. 우리나라 집값은 2021년 고점 대비 상당 부분 회복한 것 같지만 달러 기준은 아닙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20% 저렴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인도 증시가 상승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높은 경제 성장률과 환율 효과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인도 루피 환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와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인도 1인당 GDP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르지 못하는 이유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을 크게 높일 수 없습니다. 대안은 달러 환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준 수요는 80조이고 지준 공급은 220조입니다. 140조만큼 초과 유동성이 있는 만큼 달러 환율을 높여도 원화 발행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서 해외 주식으로 가게 된 이유를 소득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